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주말 사이 4,700여 세대 7,400명이 대피소로 피했습니다. 동해안 일대의 거대한 산불 때문이죠. 이번 화재로 오전 6시까지 이미 서울 면적 4분의 1 이상이 불탔습니다. 여의도의 58배, 축구장 2만 3천여 개 넓입니다. 소방당국도 사투를 벌이는 중입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진 분들의 안타까움, 짐작도 하기 어렵지만 양대 포털에 집계된 수만 명의 응원과 기부 물결이 부디 작은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월 7일 월요일, 여러분은 지금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증시부터 갑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장 전망해 보고요. 지난 주말 36.93%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보여준 이 대선 후보들에 대한 투표 시작이 됐죠. 막바지 행보 경제 중심으로 살펴드립니다. 금융위원회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게 어떻게 달라지는지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정리해드립니다. 청년 희망 적금에 290만 명이 몰렸다고 하는데 은행권에서는 웬일인지 볼멘 소리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강윤혁 기자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박연미의 경제픽, 오늘 김현우 소장과 함께 특판을 앞세운 고금리 미끼 상품들 알아볼 텐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경제탐사 시간에는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부각되는 노동들이죠. 돌봄노동, 가사노동. 이거 값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제대로 지불은 되고 있는 걸까요? 함께 따져볼게요.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개미 한 마리, 개미 두 마리, 개미 세 마리가 사과를 들고 하나. 지난주 뉴욕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어떻게 마감했나요? 네, S&P 500은 0.8% 하락, 나스닥은 1.7%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하루였습니다. 배경을 살펴보자면은 미국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이 시장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친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부각됐다는 점이 증시 하락 배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금융시장에서는 원자재, 식료품 인플레이션 급등이 미래의 경제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쪽으로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게 사실상 완전 고용 수준이다라고 할 만큼 지표는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더 금융시장이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일단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2월 신규 고용은 67.8만 건으로 전월 48만 건 및 예상치 40만 건을 큰 폭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3.8%를 기록하면서 저희 2020년 2월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3.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다시 말해서 고용시장은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오미크론 변이 확산, 이러한 대내외 불안 요인에도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제가 아까 초반에 중립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번 고용지표가 사실상 어떻게 나와도 연준은 긴축 스탠스를 선회 안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작년 말 이후로 미국이 완전 고용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많았고 연준 내부적으로도 그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단서가 살짝 보였는데 그것은 근로자들의 임금 증가세입니다. 지금 시간당 평균 임금 증가율이 전년 동월 대비 5.1%로 나오면서 전월 5.5% 및 예상치 5.8%에 비해서 둔화가 됐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우려하고 있었던 임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되고 있는 만큼 연준으로서도 일단 한숨을 돌리는 2월 고용지표 결과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은 지금 장중에 또 국제 유가가
125달러를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이렇게 원자재 가격 지속성 급등세의 지속 여부가 향후 인플레이션과 연준 정책에 좀 핵심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주말 중에 중국에서는 전인대라고 하는 전국 인민대표대회가 열렸는데 이게 중국 정부가 1년 동안 정치경제 방향성을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네네네. 여기에서 나온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굉장히 낮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이제 5.5%를 제시하면서 거의 3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의 성장률을 중국 정부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낮게 제시한 건 맞는데 저희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높게 나오면서 그래도 중국 정부는 여전히 경기 부양 의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화 정책도 본인들이 밝히기를 온건하고 유연하며 그리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세금 감면 그리고 소규모 제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등 정부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경기 부양 의지가 높다는 게 이번 전인대의 결과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올해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과 많은 교역을 하는 이제 중국 소비 업체들 그리고 중간재 업체들에게는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증시 그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번 주에도 우리가 챙길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우리가 유의해야 될 이벤트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번 주에 뭐 국내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3월 9일 한국 대선 이제 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느냐 이게 하나의 중요한 국내 이벤트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번 주에 우리나라 대선보다는 여전히 중요한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 과정 이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밤에 발표 예정인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도 주중에 방향성을 결정하는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2월의 소비자 물가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전망치가 7.8%로 전월 7.5%에 비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3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은 지금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게 되는데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을 때 이제 시장은 연준의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라는 점이 미국의 물가 지표를 둘러싼 시장의 경계감을 높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장은 어떻게 출발했나요? 예, 미국 증시 금요일에 약세, 유럽 증시 급락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코스피도 1.5% 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여전히 증시 뉴스 플로의 중심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중심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그 원자재 관련 업종들은 상대적으로 지금 국제 유가 급등세에 힘입어서 선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전투표 열기가 참 뜨거웠던 주말이었습니다. 지난 3일 전격 단일화를 선언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주말에 유세 현장에 함께하기도 했는데 2일에 열렸던 마지막 TV 토론회도 상당히 뜨거웠죠. 각 후보들 막바지 정책 관련 이슈들 그리고 마지막 대권 후보들의 동향 살펴드립니다. 서울신문의 강윤혁 기자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인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이제는 전이네요. 전 국민의당 후보가 단일화하면서 지난 주말에 대선 그 사전투표 앞두고 완전히 이슈를 도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대선 막판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 이슈가 일주일 가기가 어렵고 심지어는 하루를 지나기도 어려울 정도로 지난주 같은 시간에는 그 단일화 협상 전말 공개와 책임 공방을 전해드렸었는데 제가 말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단일화가 이루어졌고요. 기억나네요. 네, 그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는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들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주말간의 그 효과와 영향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 4, 5일 진행된 그 사전투표 하루 전날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현장 인쇄된 투표용지에는 안철수 후보의 사퇴 표시가 됐고요. 이게 그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마지노선에 이루어졌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 민주당 측에서는 사실 이 단일화 여파를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이 단일화가 아닌 단지화다. 안철수 후보가 유세 도중에 그 특정 후보를 찍을 경우에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지도 모르다라고 얘기했던 거를 언급하기도 하면서 그 효과를 제한화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사전 투표율이 37%에 달하다 보니까 여야 양측 모두 아전 인수식 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 호남에서의 사전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역풍이 불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그 전국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것을 두고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정권 교체의 열망이 사전 투표에도 드러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전투표 과정에서 또 확진자들 투표 이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선관위가 오늘 오전에 관련 긴급회의를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이걸 지켜봐야겠고요. 두 후보가 그래서 단일화 이후에 같이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이 소식도 주말에 들려왔는데 지난 2일에 있었던 마지막 TV 토론이요. 복지 정책, 재원 조달 방안, 또 인구 절벽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토론인데도 상대적으로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적었다 이런 평가도 있네요. 네, 그 이 법정 토론회라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그 투표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기회였음에도 사실은 그 새벽 전격 단일화에 묻히다 보니까 큰 관심을 못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날의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공을 던지는 투수처럼 그 토론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그 후보 사퇴와 단일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각 후보들이 내세웠던 정책 방안들을 간략히나마 전달드리겠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도입 같은 일자리 안전망, 기본소득 등 소득 안전망, 5대 국가돌봄 책임제로 대표되는 돌봄 안정망을 강조했는데요.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지출구조 조정과 탈세 방지, 자연 증가분을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우다 보니까 성장과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강조하고 현금 보편 복지가 아닌 선별 복지를 강조했고요. 그 도약적 성장을 통해서 맞춤형 복지 사각지대 제로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그 신복지 체제를 강조하면서 이 재난 극복을 위해서는 부유층의 고통 분담을 요청하는 증세가 필요하고 이 확정 재정을 통해서 녹색 복지 국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막바지라서 그 굉장히 화력이 집중됐던 이슈는 아니지만 사실 누가 당선되든 당선 이후에는 이 복지 정책이 사실 피부에 가장 와닿는 정책이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쟁점들은 없었습니까? 네, 그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자신의 공약인 병원비 본인 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제안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그 국민통합정부를 제시하다 보니까 심상정 후보의 의견을 같이 한다, 동의를 표했고요. 그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정강정책 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이 들어있다라는 역공을 펼쳤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건 다른 개념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 심상정 후보는 특히 자신을 제외한 후보들이 공약별 예산이나 재정 계획 추계를 내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다른 후보들이 자기들도 냈다라고 주장은 했지만 이게 매니페스토에 일부 낸 것일 뿐이지 정책 공약집에 없기 때문에 양심이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특히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라는 그 유승민 전 의원의 말을 인용하면서 네. 공세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유승민 그 전 후보인가요? 전 경선 후보라고 해야 할까요? 당시 원내대표가 이 국회에 가서 증세 없는 복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연설을 하기도 했었는데 향후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 대선 관련해서 오늘 저희가 주말 사이 대권 후보들의 동향 그리고 경제정책 관련 공약들 정리해드리는 마지막 시간인데
지금 여당 출입 기자시잖아요. 네. 네, 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책 혹은 아쉬웠던 점 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그 대선 초반부터 그 여성 정책을 두고 각을 세웠던 점이 특히나 관심을 받았는데 선거 막판이 됐을 때 또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최종적인 후보들의 입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각자 판단을 하셔서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뉴스는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이어서 경제 뉴스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 뉴스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주말 동안 정리된 주요 경제 뉴스 서울신문의 강윤혁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기업들이 올해 5월까지 기업집의 구조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소유 구조를 변경할 때 이 주주 보호 정책을 더 꼼꼼하게 써내야 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 금융위원회가 6일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는데요. 이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공시 제도는 상장 기업이 기업 지배 구조 핵심 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서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그 금융위는 특히 최근 상장회사의 물적 분할 같은 소유 구조 변경에 따라서 그 주주 권리에 대한 보호 요구가 높아진 점을 고려해서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는데요. 특히나 올해부터는 자산 규모 1조 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보고서 제출 기업 수도 265곳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네, 이런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겠죠? 네, 그 개미 투자자분들은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LG화학에서 분리했던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같은 경우에 기존에 그 100만 원대에 달하던 그 주가가 절반 수준으로 내려앉기도 했었는데 이 물적 분할 후 자회사 상장으로 모회사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금융위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적 장치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 주주보호 정책을 적시해야 하고 그 주주보호 정책이 없을 경우에도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소액 주주와의 소통 사항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금융위에서는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기업들은 생각이 좀 다르겠네요. 네,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함이 커지는 건데요. 특히나 그 자회사 그 기업 공개를 준비하던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금융위에서는 가이드라인이 강제가 아니라 공고사항이라고 했지만 그 사실상 물적 분할 후 재상장에 대한 규제 조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물적 분할을 공공의 적이다라고 치부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LG화학이나 SK케미칼 같은 물적 분할을 결정한 기업의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속출했기 때문인데요. 그 대선을 사흘 앞두고 금융위가 이런 규제 칼을 빼들면서 카카오나 이마트, CJ 등처럼 자회사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있던 기업의 일정도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입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주주보호 정책을 얼마나 강력하게 내놓을 건지 요거 당국이 좀 지켜본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주주들도 아마 물적 분할 관련해서 고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청년 희망 적금 이거 관련해서 뉴스 들어와 있는데 290만 명이 몰렸다고요? 네, 지난주 같은 자리에서 이 청년 희망 적금 가입자가 190만 명에 달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이게 29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고요. 이 청년 희망 적금은 금융위원회가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정책성 고금리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11개 시중 국책은행이 부담할 추가 이자 규모가 최소 1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금융위에서는 이에 대해서 역대급 수익을 내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청년 지원을 위해서 감당하지 못할 이자액은 아니다라고 반론을 했는데요. 그 금융권에 따르면 이 당초 정부 예산은 456억 원, 그 월 50만 원 납부액 기준 38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는데 그 당국 수요보다 8배 가량 가입자가 몰린 데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데에 대한 성토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은행권에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 이게 금융권의 불만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은행권 주장은 이 추가 이자 규모뿐만 아니라 상품을 설계하며 들인 비용이나 인건비, 민원 대응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대상이 되지 못한 지난해 첫 소득이 발생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오늘 7월 중 적금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시중은행 입장에서는 당국의 그 추가 논의가 없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그 청취자분들께서 좀 생각해 보셔야 될 점은 그 예대금리 차라고 하죠. 그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가 9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됐다는 게 한국은행 발표이기도 하고요. 이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이 대출 금리는 시장 금리 움직임을 따라서 신속하게 올리면서 예금 금리는 느리게 올리는 은행을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은 이런 차원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금융권이 역대급으로 아마 올해도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글쎄요. 현장에 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아우성을 내놓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우리 강윤혁 기자님 그동안 우리 한 석 달 정도였나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대선 전국에서 우리 경제정책 정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신문의 강윤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사전투표 와중에도 이 확진자 문제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방역수칙 계속해서 지켜주시고요.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5336님. 운전자가 담배꽁초를 차창 밖으로 버리는 한 산불은 계속됩니다. 운전자는 담뱃불을 끄지 않고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꽁초 버리는 운전자의 100만 원 벌금을, 블랙박스 신고자의 50만 원 포상금 시행하면 꽁초 버리는 나쁜 버릇 고칠 수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번에 동해안 일대의 산불도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 운전자가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의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조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당 구간 지나고 있는 차량이 한 3대 정도 그 당시에 됐다고 하는데 경찰이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사후 약방문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나무들 다시 키우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요? 다들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화 용의자는 구속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안타까운 산불 소식 전해드리게 됐는데 유튜브로 김인설 님이 이런 의견 주셨어요. TBS가 전국 방송으로 주파수를 하나 얻어서 방송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저희 95.1로 들으실 수 있는 게 충청도 일부까지는 커버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국 방송은 좀 어렵습니다만 저희 앱이나 아니면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가끔 그거 올려주세요. 제가 뉴스공장 끝나고 계속 듣고 있었는데 그거는 안 나옵디다 하셨는데 채널이 다릅니다. 유튜브에서 뉴스공장 채널은 TV로 이어지고요. 저희는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웅성웅성님 저희 경제발전소 팟캐스트 올려주세요. 저희 팟빵에 들어가시면 저희 프로그램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다만 이제 휴일이나 주말 이런 것들은 좀 모아서 올리게 될 때가 있어요. 저희는 주말 방송이 없습니다만 근무자 일정이 있기 때문에 휴일 방송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아서 주중에 올려드린다는 점,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평소 방송은 대략 점심시간 조금 지나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확인 저희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의견 주세요. 그 사이에 손님 오셨네요. 자, 이발하신 김현우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원하게 이발을 하셨어요. 네, 이제
추위는 가신 것 같더라고요. 봄이 진짜 온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주말에 확실히 그 햇볕의 질감이 좀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밤이나 새벽에는 춥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차창 밖으로 보시는 그 봄 같은 날씨는 네. 봄 같은 날씨입니다. 여러분 모델하우스 같은 날씨예요. 따숩게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올해 아마 최고의 히트 상품이 아닐까 싶어요. 청년 희망 적금. 네. 이 가입자가 290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러저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전해드렸는데 고금리 예적금 상품이 그만큼 귀하다는 뜻이기도 할 거예요. 소비자들이 오픈런에 이 완판 행진까지 만들어내시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업계도 열심히 모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면 이게 상품 설명서랑 약간 다른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고금리 대출 요거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또 고정금리가 좋은 건지 변동금리가 좋은 건지 자세한 내용 박연미의 경제픽 경제공부방에서 알려드릴게요. 소장님 일단요. 네. 고금리 예적금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 이 기존에 거의 없었잖아요. 한 1년, 1년 반 동안 고금리라는 단어 자체가 정말 생소했던 뭐 환갑잔치 정도의 단어로 정말 생소했던 단어 아닌가 싶은데 고금리가 뭡니까? 중금리도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솔솔 이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청년 희망 적금이 아니더라도 일부 상품은 뭐 최대 한 10%까지 진짜 이자를 받아볼 수 있는 적금 상품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우대 금리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지만요. 뭐 최근에 기준금리도 인상을 했었고 한번 동결되긴 했지만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주식시장이라든가 다른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영역에서 굉장히 불안해지다 보니까 이런 예금이나 적금 같은 안전한 자산 쪽으로 좀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는 있어요. 그래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뭐 상호금융 이런데 1, 2금융권에서 고금리 예적금 상품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5대 시중은행 정기예적금을 보니까 1월 말보다 한 1조 넘게 증가를 했고요. 작년 말과 비교해 보면 네. 한 12조가 넘게 예적금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대기 수요일 수도 있지만 네. 기존의 투자 대기 수요는 그냥 주식하고 계시다가 주식 팔고 남은 돈 그냥 그 계정에다 넣어놨거든요. 어차피 빼내가지고 은행 예적금 넣어봐야 이자도 별로 없는데 굳이 번거롭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보니까 눈에 띄는 고금리 예적금 상품들이 그래도 속속들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예적금 쪽으로 은행 쪽으로 자금이 좀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머니 무브라고 할 만큼 돈이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현장에서 보면 좀 느껴지잖아요. 네. 머니 무브라는 게 뭐 올해의 단어다, 키워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거창한 얘기가 아닙니다. 돈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고요. 위험 자산에 갔던 돈들이 이제 따박따박 이자 주는 대로 간다는 뜻인데 고금리 예적금에 오픈런이 등장했다. 저 이거는 못 봤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워낙 조금 판매를 해가지고 오픈런에 그냥 완판 사례가 등장한 건데 지난달 초에 이제 상호금융 쪽에 한 곳이 서울에서 연 5%의 정기적금 특판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그 모집 인원수가 12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120만 명 아니고 120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뭐 오픈런 완판 이렇게 됐는데 상징적인 것 같아요. 이 상호금융에서 이런 상품을 판매를 한다라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군데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당일 소진을 했거든요. 뭐 120명이라는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그렇겠네요. 예. 그런데 이런 상품들이 종종 나오고 있고 특히나 우리가 1, 2금융권 그러니까 뭐 시중은행이라든가 저축은행에는 많이들 익숙하시잖아요. 앱들도 많이 쓰시고 스마트폰으로. 그런데 이런 뭐 신협이라든가 상호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지점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접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뭐 한 10,000원에서 50,000원 정도 조합원 가입비 이런 거 내면 네. 3,000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세 면제에 농특세 1.4%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따져보면 금리도 높은데 뭐 세금도 어느 정도 저율과세 되니까 거의 비과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혜택들도 가져갈 수 있어서 이런 것들 이제 꼼꼼하게 요즘에 따지시는 분들도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오픈런이라는 게 그 소위 고가품 파는 매장에서 네. 아침에 내가 가서 선점해야지 하고 줄 300m 서 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정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예적금 가입에도 등장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은데
우대금리를 받아야 보통 이 5%가 채워지잖아요. 예컨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월급 이체하세요. 카드 이체하세요. 저희 거 신상품 뭐 하나 가입하세요. 등등을 다 채우려면 이거 우대금리 조건 채우는 거 만만치 않던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청년희망적금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 우대금리 조건을 잘 따져봐야 돼요. 이게 실제로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우대금리 요건이냐. 일단 첫 번째로 그 은행에 한 번도 거래를 하지 않은 분들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시는 달성할 수 없는 거니까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은행들이 걸어놓고 있는 우대금리 요건 중에 하나가 월급 통장으로 쓰게끔 만드는 것, 그겁니다. 사실은 왜 월급 통장으로 쓰게 만들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지금도 아마 월급 통장 쓰시는 분들 그 잔액 보면 짜투리 돈들 꽤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이 습관상 그렇거든요. 월급 들어오고 카드값 나가고 뭐 이것저것 이체되고 나서 남은 짜투리 돈은 그거 굳이 인출하거나 어디 딴 데로 옮겨놓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은행들 입장에선 그 월급 통장에 붙여주는 이자가 높지가 않아요. 한 0.1% 될까 말까인데, 맞아요. 저희한테는 그렇게 돈을 이자를 찔끔 주면서 그 돈을 아주 대출에는 활발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진한 생각에는 야, 내가 이 돈을 언제 빼갈 줄 알고 은행이 이걸 대출을 해주겠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도 예금이라서 은행들은 충분히 그걸 또 바탕으로 대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비용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우리들한테 월급 통장 만드세요라고 하는 걸 1순위 요건으로 두거든요.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여기에 이제 공과금 이체, 왜냐하면 그런 이체되는 거, 신용카드가 돈이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도시가스비가 빠져나가거나, 그런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어야 사람들이 돈을 안 빼잖아요. 네. 혹시나 연체될까 봐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걸어놓게끔 해두면 또 우대금리를 적용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부수적인 것에 다 맞춰야 우대금리 최고를 달성할 수 있어서, 사실 이것저것 맞추려면 야, 그렇게 움직이는 게 더 품이 많이 들겠다. 또 신용카드 사용이라든가 금융상품 가입 이런 것들도 있으면 이게 진짜 우대금리 맞는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요. 너무 까다롭기는 해요. 네. 그 이번 생에 이게 다 달성이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 네. 어찌 보면 우리가 십시일반한 그걸 가지고 은행들이야말로 티끌 모아 태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체 이런 게 저는 그런 생각도 가끔 듭니다. 이 고려시대 상수리 제도. 장남을 수도에 반드시 살게 하잖아요. 장남이 수도에 있으면 지방에서 반역이 일어나지 못하니까 나의 월급 통장이 볼모로 들어가 있다. 어떻게 여기서 그걸 생각했어요? 제가 좀 창의력 대장인가요? 자, 네. 그래서 예적금 금리 이런 것들도 0.1에서 0.5 많게는 앞자리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네. 한눈에 비교하고 싶거든요. 어디로 가면 돼요? 금융상품 한눈에, 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 파인이라고도 하고 금융상품 한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인터넷 검색창에 쳐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다 검색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호금융 같은 거 있잖아요. 무슨 금고라든가 어디 신협 이런 것들은 지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검색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외에도 요즘에는 워낙 블로그나 카페 같은 곳에서 그런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금리 예적금이라는 키워드만 쳐보셔도 위에 그 기본적인 웹사이트들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적금 많이 이제 가입하시고 고금리 상품 찾으시는 분들은 거기에서 이제 정보를 활발하게 나누기도 하니까요. 그런 것들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현우 소장님이 가끔 해주시는 조언인데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끔 동네에서만 판매하는 상품들 있잖아요. 네. 우리 동네 우리 지점의 강추 상품 이거 현수막에 걸어놓습니다. 네. 그거 한시적으로 한정된 자금만큼만 판매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회사 근처나 우리 동네 근처에서 실적이 급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데서만 판매하는 이런 것도 노려보실 만한데 네. 그래요. 고금리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심리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금리를 여기서 이렇게 준다고 해놓고 네. 대출 금리는 진짜 무섭게 올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가계대출 금리가 지금 4%대 육박합니까? 예, 최근에는 살짝 주춤하는데 네. 이게 지난달까지만 해도 가파르게 올랐어요. 기업 대출은 뭐 6개월, 반년 동안 올랐고 가계 대출은 8개월째 계속 오르면서 대출 금리 오른다라는 소식만 들으셨었죠. 그러니까 새롭게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이나 아니면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민감할 텐데 이게 대출 금리 치솟는 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담대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3년 4월 이후 8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
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불만이 나올 수가 있는 게 이제 예대 마진이에요. 네. 예금 금리는 왜 이렇게 쥐꼬리만큼 주고 대출 금리는 빠르빠르 올리냐.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고 뭐 청와대 청원까지도 등장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대출 금리를 구성하는 것 중에 변동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건 코픽스 금리입니다. 네. 근데 이 코픽스 금리는 시중에 나와 있는 주로 예금이나 적금을 토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금이나 적금 금리, 특판 상품 금리 이런 것들 높은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쯤이면 대출 금리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군요. 그래서 나는 예적금 없고 네. 대출만 있어 하시는 분들은 사실 예적금 금리가 올라가는 것 소식 자체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그나마 어찌 보면 당장 사실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살짝 주춤한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원래는 금리를 빨리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그러면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 있으니 금리 인상의 속도도 약간 더뎌지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장에서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채권을 막 사들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채권 수익률이 떨어지는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대출 금리가 약간 최근에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얼마나 장기적으로 갈지는 모르겠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금리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추세를 바꿀 만큼이야 되겠습니까만 네. 그런데 이런 의견도 많이 주세요. 아니 대출 금리 높은 것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필요할 때 돈이나 좀 꺼주고 얘기를 해라. 예. 대출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계대출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증가세가 둔화된 게 아니라 가계대출 잔액이 줄었습니다. 이런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거의 보기가 드물거든요. 근데 가계대출 규제가 워낙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쌓여있는 돈이 조금 더 줄었다. 이제 대출 잔액이 줄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 은행에서 이제 대출 한도를 살짝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도 뭐 1인당 5천만 원까지 줄여놓은 은행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뭐 1억 5천만 원까지 늘리는 곳들도 있고요. 뭐 국민은행을 비롯해가지고 뭐 시중은행들이 점점 이제 대출에 대한 한도, 신용대출도 조금씩 늘려주고 있기는 한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한 올해 말까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가계대출 규제, 총량 규제를 연간 단위로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에서 은행들한테 너희들이 대출을 해주는 건 1년에 여기까지만 해줘라. 넘지 네. 않도록 좀 맞춰라라고 연간 단위를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는 대출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점점 뒤로 갈수록 대출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 수요를 좀 줄이려는 행동을 보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겨서 올해부터는 이걸 분기 단위로 체크하겠다. 연간 한도도 주지만 분기 단위로 얼마나 대출을 잘 줄여나가고 있는지 증가세를 둔화시키는지 은행한테 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1월에 조심스럽게 판매를 하면서 쭉 넘어오다가 3월 정도에 한도가 조금 남으면 늘려주고 이게 이제 아마 4월까지도 이어지다가 5월, 6월 조금 더 주춤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약간 사이클처럼 1년 단위로 보였던 사이클이 분기 단위로도 일어날 수 있어가지고 사실 대출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럼 눈치를 보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게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서 자리를 잡을지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는 한번 지켜보고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공식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분기 말, 분기 초에 대출을 받는 게 조금 유리하고 그 중간에는 약간 불리할 수 있다라는 대출 받을 때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새로운 공식이 생길 수도 있어서 수요자 입장에서 좀 골치 아픈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분기 단위로 실적을 본다고 하면 분기 네. 초가 좀 마음이 편하겠네요. 그렇죠. 은행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분기 말이 되면은 어떻게 숫자를 맞춰야 할지 요거 예상을 해야 되니까 네. 야 대출 받을 때 이제 그 시점까지 고민을 하셔야 되는 369, 12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사실상 최악이 분기 말 연말입니다. 그때쯤 가면 작년에도 농협이라든가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아예 중단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10월 말 11월 초부터는 사실상 어려웠어요. 그렇죠. 한도가 그렇게 줄어들게 되면 그냥 은행들은 어떻게 규제를 맞춰야 되니까 금리를 확 올려가지고 정말 급한 사람 아니면 못 찾아오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대출 중단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으니까 연말에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이란 보장이 없어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대출 관련해서는 그 금융 규제하고 직결되는 사안들이 많기 때문에 네. 시점을 잘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의 팁이 될 것 같고 예전보다 대출 금리가 어쨌든 많이 올랐거든요. 네. 저희가 연말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이게
정말 고민스러워요. 이게 늘 그렇죠. 어떤 게 좋습니까? 답이 있으면 아마 그것만 살아남았겠죠. 답이 없으니까 매번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정책자금, 보금자리론이나 뭐 디딤돌 대출처럼 혹은 적격 대출처럼 내가 받은 대출이 만기까지 저금리 고정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1번입니다. 그런 걸 받을 수 있다면 그거 먼저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진짜 완판되죠. 적격 대출 같은 경우는 한도 생기자마자 없어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시중은행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정금리 상품과 변동금리 상품 중에 고민은 되실 거예요. 하지만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가 0.5%포인트 이상 낮다라고 한다면 경험적으로 봤을 땐 변동금리가 낮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받아놓고 있다가 금리가 많이 올라갈 것 같으면 그때 갈아타도 되는데 왜냐하면 고정금리를 충분히 많이 올려놓은 상태라서 지금은 이걸 내가 고정금리로 가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그 안전장치를 걸어둠에 있어가지고 변동금리가 내가 받은 고정금리보다 추월을 해가지고 올라가야지 고정금리를 받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괜히 비싼 돈 주고 고정시켜놨는데 변동은 내 밑에서 돌고 있어 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요즘 같은 때는 변동이냐 고정금리냐를 따질 때 저라면 일단 변동금리 쪽으로 무게를 두되 중도상환수수료가 적거나 없는 쪽. 야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은행이 어딨어? 보험사 쪽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험사는 그 담보대출 금리가 비싸지 않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보험사 대출이 은행 대출보다 담보대출 금리가 지지난달까지는 낮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요? 사람들이 다 은행만 찾아가다 보니까 은행은 이 한도가 있고 그래서 금리를 쭉 올려놨더니 오히려 역전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이금융권이긴 하지만 이금융권 대출 금리 높고 신용등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신용점수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차피 담보대출은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금리가 낮은 곳들도 있어서 지금 만약에 대출을 새로 받으셔야 된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앞으로는 지금 뭐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잖아요. 변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갈아탈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중도상환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곳들이 어디 있는지 이걸 좀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금리는 그렇군요. 거기서 거의 차이니까요. 근데 보험사는 은행보다 왜 금리 낮게 대출을 해줍니까? 원래 낮지는 않았었어요. 네. 원래 낮지는 않았었고 담보대출이니까 사실상 그게 큰 차이는 없었는데 그리고 보험사가 돈을 굴리는 것도 뭐 고객들한테 받은 뭐 보험료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하고 또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은행에 비해서는 그리고 보험사의 단점은 전국에 있는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해주진 않습니다. 좀 영역이 좁아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경쟁력에서는 조금 더 지금까지는 우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보험사들도 장기적으로 고객들이 내신 돈을 이걸 굴려서 보험금을 들여야 하니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처 고민이 있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대출금리도 비교해보고 싶을 것 같거든요. 예. 이 안내된 사이트 어떤 게 있죠? 금융상품 한눈에 들어가시면 이것도 대출금리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요즘엔 이것보다 훨씬 더 실시간으로 해주는 민간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검색창에 주택담보대출 비교 이러면은 담보대출만 비교해주는 몇몇 업체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뭐 수수료나 별도의 추가 금리를 받는 것도 아니고 주의를 하셔야 될 건 어디 금융사,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냥 금리 비교만 해주는 그리고 신용대출 비교는 안 됩니다. 담보대출 비교만 해주는 이런 곳에서 하시는 게 가장 발빠르고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들이 비용을 받지 않는 이유는 금융사에서 받기 그렇습니다. 때문이죠. 네,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엄마들이 혹은 아빠들이 재택근무하면서 아니면 가사노동을 하면서 돌밥이라는 단어가 이걸 인기를 끌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 트렌디한 하나의 합성어로 떠올랐거든요. 돌밥의 나날들 이런 글들 SNS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돌아서면 밥 줄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날이 늘었잖아요. 해서 일하다가 밥 차리고 아니면 빨래하다 밥 차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 해서 나온 얘기인데 실제로 가사노동이나 자녀 돌봄 시간이 확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사노동, 자녀를 돌보는 시간 이걸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대체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경제적인 가치에 대한 지불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참세상연구소의 홍성만 실장이 한번 따져본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집들이 많거든요. 이게 조사 결과로도 돌밥 이게 확인이 됐다고요? 네네.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에 발표한 실태 조사를 보면요. 국민 10명 중에 7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하루 일하는 시간이 평균 43분 정도 줄었는데요. 또 이제 43분 정도 가사나 돌봄에 쓰는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이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을 받는 노동 시간이 줄어든 만큼 돈을 안 받는 가사 노동 시간이 딱 그만큼 늘어나면서 소득은 줄었고 가사 노동은 늘게 되는 그런 이중고에 시달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보면 성별을 따진다고 치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성들이 가사노동이나 돌봄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을 텐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대부분 이제 여성들이 이제 가사 노동을 좀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가사 노동이 무급이기 때문에 무급의 이제 가사 노동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 세계 이제 여성계, 세계 여성 진영에서 이전부터 이제 가사 노동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라는 그런 요구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돌봄과 가사 노동의 가치가 새롭게 좀 부각되면서 임금이나 사회적 대가 형태로 지불하라는 이제 그런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가령 이제 미국에서도 엄마들을 위한 마셜 플랜이라고 해서 엄마들을 이제 지원하는 정부 계획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엄마들의 돌봄과 가사 노동의 대가로 정부의 이제 고정 지원금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가정에서 이렇게 돌봄이나 가사노동에 따른 경제적인 가치 이걸 잘 모르시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걸 따지기가 어렵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기준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이제 돌봄 가사노동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현재 시장 가격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무급의 가사노동 가치가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연간 한 491조 원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이미 500조 원이 넘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이 금액은 이제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2천조 원 정도 수준인데 1년 GDP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이제 1인당 평균 1,380만 원 정도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리고 남성들은 521만 원이어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한 2.6배나 많이 가치를 만들고 또 그만큼 여성의 이제 가사노동 시간이 더 많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가사노동의 가치가 한 해 한 1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이 한 1경 4천조 원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경 4천조 원이요? 네, 엄청난 금액이죠. 진짜 엄청 경단이 저희가 지난번에 한 기업의 IPO 과정에서 처음 봤던 숫자인데 네네. 이렇게 큰 돈이면 사실상 지출할 수가 있을까? 이걸 제때 경제적으로 환산해서 누군가에게 지급할 수 있을까? 이거 좀 고민스럽기도 해요. 허무한 얘기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금액도 사실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된 거기 때문에 실제 가치는 이거보다 더 크다고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의 이제 사회적 지불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두 가지 방안 정도가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본소득과 같이 정부의 지원금,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임금인 셈인데요. 정부의 이제 지원금이나 이전 지출로 이제 하자는 의견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가사노동을 이게 이제 가정에서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이제 사회 서비스 형태로 해서 국가나 사회가 공급하는 그런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가 부담한다. 네네. 이게 어딘가에서 기금 혹은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건데 요 예산이 만만치가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방안을 좀 살펴보면요. 이게 좀 예산이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세금이나 신규 이제 화폐를 발행해서 공급하는 그런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재원도 재원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게 정부의 이제 이전 지출, 그러니까 화폐를 공급해서 하게 되면 정부 이전 지출로
단순하게 이제 가계 구매력만 늘어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재원 문제보다도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다른 이제 물가들도 모두 올라가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불 이전과 같은 그런 똑같은 이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조삼모사 이제 그런 그 현실이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직접 이제 현금으로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가사와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공급하는 이런 그 공적 공급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다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짧아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네네. 우리 지자체 중에서요. 서울에서도 보면 성동구가 육아와 가사노동을 경력으로 인정을 해서 전국 최초로 경력 보유 여성 조례를 제정을 하기도 네네. 했잖아요. 대가 형태로 지불하는 거죠. 이게 반드시 현금이 아니라 그분의 경력을 인정해서 이걸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는 것, 이런 시도들도 현장에 있는 상황인데 직접 지불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관련 산업, 업종까지 결합을 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 풀어나가면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지금도 뭐 돌봄 관련해서는 민간 위탁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돌봄의 어떤 그 사회적 책임을 어느 정도 하려고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대선 후보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은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집안일인 거죠. 뭐 밥하고 빨래하고 네. 청소하는 것 같은 그런 가사 노동이 문제인데, 근데 이것도 이제 그 가사 관련한 네. 그 서비스 시장들을 보면은 충분히 공적 공급 체계가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참세상 연구소의 홍성만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요. 지난주에 김현우 소장님 이야기 들으면서 한번 AS해 드린다고 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리츠나 아니면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교정시설이나 공장에 대한 투자로 돈을 버는 그런 펀드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게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오그룹이라는 회사에서 하는 리츠 상품이거든요. 교정, 구금, 재입국 시설의 소유권 이런 것들을 임대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쪽 관련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 중형 교도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서로는 좀 어려운데 대형 교도소냐 중형 교도소냐 공급하는 교도소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좀 달라진다고 합니다. 세상은 넓고 참 투자 상품이 다양하네요. 저희가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해서 알려도 드리고 또 새로운 상품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올게요. 발전.